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솔직하게 상상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가평 북쪽 끝 산자락에 기대어선 120평짜리 사정원 딸린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봄이면 철쭉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마당 가득 감나무에 주홍빛 감이 주렁주렁 달리는 집. 넓은 거실, 통유리 밖으로 자락 호수가 보이고 저녁이면 산 너머로 빨간 노을이 쏟아지는 그런 집 말입니다. 그 집 주인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아침 저는 냉장고를 열었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라면 2개와 김치 1봉지, 그리고 반쯤 남은 간장이 전부였거든요. 그 12억짜리 집에 살면서 오늘 점심도 그 라면으로 때울 생각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도에서 보면 분명히 저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통장을 열면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남들은 별장 있는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집이 제 노후를 지켜줄 철옹성인 줄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저를 지켜주는 성벽이 아니라 저를 집어삼키는 괴물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괴물과 싸우다 결국 라면 1봉지로 하루를 버텨야 했던 70대 노인의 부끄럽고도 뼈아픈 고백입니다. 지금 집 한 채만 믿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노후가 저와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40년 넘게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처음엔 자본금이라곤 낡은 제도판 하나와 자칫 잘못 붙잡으면 삐거덕거리는 의자뿐이었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사무소는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20년대 후반 건설 경기가 하늘을 찌를 때 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아파트 단지 설계, 상업 건물, 심지어 리조트 단지까지 수주하면서 저는 어느 순간 직원 15명짜리 사무소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달렸던 것 같습니다. 설계 도면이 손을 떠나 현장에서 철근과 콘크리트로 살아나는 그 순간의 희열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린 선 하나가 건물이 되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삶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때면 세상에서 이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설계 의뢰로 가평 일대를 답사하러 갔다가 저는 한 필지의 땅과 눈이 맞고 말았습니다. 북한강 지류를 바라보는 완만한 구릉에 기대어선 500평 남짓한 부지였는데 그 땅이 뿜어내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건축가의 눈으로 보니 이 터에 집을 지으면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겠다는 확신이 들었죠. 집사람 정숙 씨에게 자랑을 늘어놓으니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여보, 그 먼 데다가 집을 짓는다고요? 애들 학교는 어떡하고? 당신 출퇴근은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서 그 땅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땅을 샀습니다. 그때 가격으로 평당 20만 원에 쓸모없는 산자락 땅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샀는데 지금은 그 땅 시세가 평당 18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 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이익을 내기 시작하자 저는 그 땅에 집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설계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어설픈 전원주택이 아니라 제 건축 철학이 담긴 진짜 집을 짓고 싶었습니다. 넓은 거실에 통유리창을 달고 사계절 정원을 즐길 수 있는 테라스를 만들고 지하에는 작은 와인 저장고까지 설계에 집어넣었습니다. 목조와 노출 콘크리트를 혼합한 구조로 짓는데 자재비만 4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조경까지 더하니 총 6억 원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 돈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집은 제 인생 최고의 작품이자 노후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완공되던 날 건물 주임이신 어머니와 정숙 씨 두 분의 손을 잡고 현관 앞에 섰을 때 그 벅찬 감동은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가로서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있을까요? 직접 설계하고 직접 지은 집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집이 어떻게 제 노후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갉아먹기 시작하는지를요. 처음 이상 신호가 온 건 퇴직 후 세 번째 해 가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운영하던 사무소를 접고 가평으로 완전히 내려와 지내기 시작한 지 3년째 되던 해였죠. 퇴직 당시 저는 스스로 꽤 넉넉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소를 매각하고 받은 대금, 그동안 모은 예금, 국민연금 180만 원에 개인연금 60만 원까지 합치면 월 24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12억 원이 넘는 가평 별장까지 있으니 누가 봐도 노후 준비가 된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넉넉하다고 생각했던 240만 원이 이 집 앞에서 어떻게 증발해버리는지 실제로 살아보기 전까지는 전혀 감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집은 여름엔 더없이 시원하지만 겨울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통유리 창으로 빠져나가는 열기를 붙잡으려면 보일러가 쉬지 않고 돌아가야 했고, 그달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저는 숫자를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습니다. 87만 원이었습니다. 여름엔 에어컨 없이는 버티기 힘든 구조라 전기료가 여름 내내 50만 원 안팎을 맴돌았습니다. 거기에 이 면적의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청소, 수선, 조경 관리비가 매달 최소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마당에 잔디를 깎고 정원수를 다듬고 도랑에 쌓인 낙엽을 치우는 일은 젊을 때는 몰라도 70이 넘은 나이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단순 계산을 해봤습니다. 도시가스, 전기료, 수도세, 관리 인건비, 재산세, 지역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니 이 집을 유지하는 데만 매달 최소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저한테 들어오는 연금이 24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은 20만 원에서 60만 원. 그게 저와 정숙 씨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아야 할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신가요? 집값이 올랐다는 뉴스에 기분은 좋은데 정작 그달 공과금 고지서가 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집을 유지하는 비용이 제가 받는 연금의 80%를 가볍게 삼켜버리는 현실이라니. 그 아름답고 완벽했던 집이 알고 보니 저를 먹어 살리는 게 아니라 제가 먹여 살려야 하는 거대한 입이었던 겁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정숙 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번 달 장 보러 갈 돈이 없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2억짜리 집에 살면서 장을 볼 돈이 없다뇨. 하지만 통장을 열어보니 잔액은 정말로 3만 8천 원이었습니다. 그달 재산세 고지서 2장이 합산 167만 원으로 날아온 직후였거든요. 저는 몇 달째 이어온 이 악순환을 정숙 씨에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나아지겠거니 했죠.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달린 가을날 12억짜리 집 부엌에서 아내가 라면 냄비를 올리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안방에서 홀로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름다운 집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수십 년을 건물 안에 사람의 삶을 담아온 건축가가 정작 자기 집에 자신의 삶이 갇혀버렸다는 아이러니를 그때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악몽은 그 다음에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정숙 씨가 엉덩이 관절이 나빠졌습니다. 넓은 집에서 이 방 저 방 오가는 생활이 관절에 무리를 주었던 겁니다. 의사가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비용은 건강보험 적용 후에도 본인 부담이 28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예금 통장을 해약했습니다. 퇴직 당시 모아두었던 예비 자금이 1,200만 원 있었는데 이미 세금 미납분을 내고 보일러 교체 비용을 대고 나서 700만 원 남짓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서 28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2개월 동안 정숙 씨는 이 넓은 집을 제대로 돌아다닐 수 없었고 재활 치료 비용이 매달 40만 원씩 추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이 집 지하 와인 저장고 습기 방수 처리가 틀어지면서 벽에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업체에 의뢰하니 견적이 580만 원 나왔습니다. 예비 자금이 사실상 바닥났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낡은 건물은 고쳐도 고쳐도 다른 곳에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경험 하신 분들 말입니다. 집이 크고 오래될수록 그 집이 요구하는 비용도 함께 늘어납니다. 저는 40년 동안 건물을 설계해온 전문가였지만 정작 자기 집의 유지 비용을 이렇게 과소평가하고 살았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집에 대해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집 때문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건축가의 눈으로 집을 설계할 때는 아름다움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의 눈으로 집을 볼 때는 지속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름다운 집이 반드시 좋은 집이 아니듯이 비싼 집이 반드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집은 아니더라고요. 다음 달이 어떻게 버텨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는 어느 날 장남 준혁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직 형편이 낫지 않냐고요. 준혁이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평소엔 명절에나 얼굴을 보였던 녀석이었거든요.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별일 없으시죠? 저는 몇 가지 안부를 주고받다가 슬쩍 꺼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요즘 좀 빠듯해서 이번 달 공과금이랑 부모님 2분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 혹시 잠깐 200만 원만 융통이 될까?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아버지, 저도 요즘 애들 사교육비에 대출 원리금까지 하면 진짜 빠듯해요. 근데 아버지 집이 12억이잖아요. 아버지, 그냥 집 팔고 작은 데로 오시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이 한순간에 텅 비어버리는 기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제 손으로 설계하고 지은 집. 이 집에 얽힌 수십 년의 이야기와 기억들이 아들 눈에는 그냥 팔면 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들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할 때가 된 건가? 평생 처음으로 그 생각이 진지하게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 가평 지역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저 집 한번 내놔보려고요. 별장 매물 요즘 어떻게 나가나요? 부동산 소장은 민망한 듯 커피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가평 쪽 단독 별장은 매도 시간이 좀 깁니다. 올해만 해도 제가 아는 매물 3건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인을 못 찾고 있거든요.
특히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살 사람이 드물어서요. 아파트처럼 쉽게 나가는 물건이 아닙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파트는 매수자가 많지만 단독 별장, 그것도 규모가 크고 위치가 외진 곳일수록 매수자를 찾는데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팔면 그만큼 제값을 못 받는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 특히 전원주택이나 별장은 원할 때 바로 팔 수 없습니다. 급매로 내놓으면 감정 가격의 60 to 70% 수준에서 팔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겁니다. 2빌리언짜리 집이 급매로 나가면 8빌리언, 9빌리언 선에 팔릴 수 있다는 소리였습니다. 거기서 양도소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대출 청산까지 하고 나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도요. 저는 당장 팔기로 결정하는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집을 팔지 않고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집 일부를 임대로 내는 방법, 농촌 체험이나 글램핑 숙박으로 활용하는 방법. 하지만 여기에도 현실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허가 문제, 위탁 운영 수수료에 초기 인테리어 비용까지 생각하면 수익을 내기까지 2년은 버텨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 달 공과금도 빠듯한 상황에서 2년을 어떻게 버팁니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즈음에 정숙 씨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딸 경빈이한테 잠깐 빌릴까요? 경빈이가 맞벌이라 좀 여유가 있다던데. 딸에게 손을 빌리는 게 아들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쪽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이라니. 자존심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경빈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딸은 흔쾌히 3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2억짜리 집에 살면서 딸에게 빌린 돈으로 공과금을 내는 칠실집대 아버지.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동산 자산이 전 재산의 저대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분 계신가요? 집이 크면 클수록, 비싸면 비쌀수록 그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집은 팔기 전까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통장에 찍히는 현금이 아니면 배고픔을 면해주지 못합니다. 다음에 알게 될 이야기는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건축가로 40년을 살았으니 뭔가 방법이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동시에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에 있는 와인 저장고를 개인 숙박으로 개조해서 플랫폼 민박을 운영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건축 설계 자문을 시간제로 다시 받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마당 한 켠을 텃밭으로 만들어 유기농 채소를 팔아보는 거였습니다.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았어요. 와인 저장고를 리모델링 하는데 예상 밖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위생기준 충족을 위한 화장실 설비 추가에만 180만 원이 깨졌습니다. 플랫폼 숙박 등록을 위해 관할 구청에 가보니 불법 건축물 이슈가 있어서 신고 수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와인 저장고가 지하에 있어서 주거용도 외로 영업 신고를 내는데 허가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건축 자문은 처음 2달은 괜찮았습니다. 예전 인맥을 통해 의뢰 몇 건이 들어왔고 그 수입으로 2달치 공과금을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나이 탓인지 몸이 쉽게 지치다 보니 한 달 일하면 한 달을 쉬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텃밭은 해보기도 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무릎이 나빠진 정숙 씨가 허리까지 안 좋아졌거든요.
두 사람 모두 몸이 성치 않은 마당에 텃밭 농사를 짓는다는 건 무리였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세 가지 시도가 모두 무너지고 나니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져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비용으로 빠진 180만 원이 고스란히 마이너스가 되었고, 몸은 지쳐 있었고, 통장은 더 바닥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정숙 씨가 잠이 들고 나서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넓고 조용한 거실에 저 혼자 앉아 있는데 이 집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설계한 집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이 지금 저를 가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산의 함정이라는 건 이렇게 찾아옵니다. 처음엔 성공의 상징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구덩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구덩이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려 할수록 더 깊어집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하나? 아니, 팔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가평이 아니라 서울 강남에 있는 경매 정문 부동산이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곳이었는데 전원주택 거래를 제법 한다고 했습니다. 소장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 정도 규모의 별장을 지난 5년 동안 여러 건 거래해봤는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전원주택 수요가 예전 같지 않아요. 코로나 때 잠깐 관심이 폭발했다가 지금은 많이 식었거든요. 더구나 100평이 넘는 단독은 관리 부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이상이 되면 선호하는 바이어층이 확 줄어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값 받고 파실 거라면 2년은 기다리실 각오하셔야 해요. 급하게 파실 거라면 10억 선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12억짜리 집을 팔면 10억도 안 될 수 있다는 소리. 거기서 자금 정산을 하면 실제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더 줄어든다는 계산. 그리고 2년을 기다리는 동안 이 집을 유지하는 비용은 계속 나간다는 현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집이 비싸다고 해서 당장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부동산을 나오는 길에 마침 예전 직장 동료였던 삼배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삼배는 반갑게 악수를 청하더니 밥이나 한 끼 하자고 했습니다. 근처 국밥집에 들어가 앉으니 삼배가 단도직입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어때? 가평 별장은 잘 지내고 있나? 저는 한 박자 쉬었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잘 못 지내고 있어. 집 유지비가 연금보다 더 나와서. 순간 삼배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진짜로? 그 집이? 이렇게 됐군. 삼배는 잠시 수저를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네 이거 알아? 내 처남이 가평에서 펜션 운영하다가 꼭 그 꼴 당했어. 집값은 올랐는데 유지비도 오르고 손님은 줄고 결국 집 팔고 수원으로 내려갔는데 팔 때 세금에 중개비 다 내고 나니까 예상보다 2억이나 적게 받았대. 그 말이 제 가슴에 사진처럼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나만 이런 상황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절박하게 당한 사람도 있구나. 그날 저는 국밥 한 그릇은 다 비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먹은 밥 같았습니다. 그 밥이 그렇게 맛있게 느껴진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상황을 남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끙끙 앓으며 아무도 모르게 감추는 것보다 말로 꺼내는 것이 훨씬 가볍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체면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요. 그 짐 좀 내려놓으세요. 들어줄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가벼워집니다. 우리 세대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단단했던 자존심이 때로는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역할을 한다는 걸 저는 그 국밥집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삼배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두 사람 모두 무너진다. 뭔가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집으로 들어서니 정숙 씨가 식탁에 앉아 가계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 집을 내놔야 할 것 같아. 저는 앉지도 못하고 서서 말했습니다. 정숙 씨는 한참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몰라. 근데 이대로는 안 되는 건 알아. 그날 밤 정숙 씨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집을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 말이 정수리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이 집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나머지 이 집이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고 있는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도 때론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노후의 집에 대한 사랑이 눈을 멀게 하면 가장 먼저 잃는 것은 현금이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집을 내놓기로 결심하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두 팀이 보러 왔다 갔지만 반응은 한결같이 좋은데 부담이 크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겨울이 다가왔고 난방비 청구서는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 외의 지출도 연달아 터졌습니다. 지붕 홍통 한쪽이 떨어져서 수리 비용이 70만 원 나왔습니다. 화장실 수도꼭지가 동파되어 60만 원이 나갔습니다. 오래된 집은 해마다 어딘가 한 군데씩은 반드시 고쳐야 했습니다. 그 비용들이 모이고 모이니 저의 예비 자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식탁에서 라면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사흘에 한 번, 그리고 이틀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 냄비를 올리면서도 김치통을 열면서도 제 눈치를 보면서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와 정숙 씨 두 사람이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말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라면 냄새보다 더 뜨겁고 쓰라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경빈이가 깜짝 방문을 해서 냉장고를 열었다가 굳어버린 표정을 제가 봤습니다. 경빈이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1시간 뒤에 장을 가득 싸들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음식 좀 넣어드릴게요. 마트에서 고기도 사왔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2억짜리 집에서 딸이 사다 준 고기를 먹으며 우는 아버지.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경빈이가 다녀간 뒤 정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진짜 결정해야 할 때가 됐어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아요.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가 저에게 남아있는지였습니다.
집을 내놓은 지 5달째 되던 주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10억 2천만 원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12억짜리 집에 10억 2천만 원. 2억이 가까이 깎인 금액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건축가의 자존심이 내가 설계하고 지은 이 집을 이 금액에 넘길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식탁 위에 놓인 라면 봉지가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부동산 소장에게 돌아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10억 2천만 원에 나왔어. 어떻게 생각해? 정숙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여보, 저는 이 집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요. 그 한마디로 결정이 났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40년 전 이 땅을 처음 밟던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설계하면서 지새운 수많은 밤들이, 정숙 씨와 함께 입주하던 날의 벅찬 감동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건축가로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물은 내 집보다 내 사람이 먼저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잔금을 다 치르고 대출 잔액 상환에 양도세, 중개 수수료까지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는 7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7억 5천만 원. 이 돈으로 저와 정숙 씨는 어떻게 새 출발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오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은 이랬습니다. 수원 외곽에 전세 1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연금형 금융상품과 정기예금으로 나눠 넣었습니다. 전문 재무설계사와 상담을 거쳐 매달 200만 원 안팎의 자산소득이 나오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국민연금 180만 원에 개인연금 60만 원에 자산소득 200만 원이 더해지니 매달 44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가평 별장에 살 때는 연금 240만 원이 들어와서 180만 원이 유지비로 나가고 6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440만 원이 들어와서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생활비 등 모두 합쳐 150만 원이 나가니 290만 원이 오롯이 두 사람의 생활에 쓰일 수 있었습니다. 첫 달 장을 보러 마트에 갔습니다. 정숙 씨가 카트를 밀면서 한우 항정살을 집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거 구워 먹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죠. 계산대에서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8만 7천 원. 그 금액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아깝다는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았습니다. 내 손으로 번 돈은 아니었지만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내 아내에게 고기를 사줄 수 있다는 그 당연한 일이 왜 그렇게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식탁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정숙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라면 질리도록 먹었으니까 이제 당분간 라면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두 사람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가평 별장 넓은 거실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웃음이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집의 크기와 가격이 삶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12억짜리 별장에서 라면을 먹는 것보다 1억 8천만 원짜리 전세에서 한우를 먹는 게 진짜 부자라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24평 아파트가 좁게 느껴졌습니다. 가평에서 120평에 살다가 왔으니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좋았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에 앉으면 바로 옆에 있으니 서로 얼굴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가평에서는 넓은 집의 이쪽 끝과 저쪽 끝에 있으면 부르는 소리조차 잘 들리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숙 씨가 부엌에서 냄비를 울리는 소리만 들어도 오늘 저녁 메뉴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으니 정숙 씨 무릎도 덜 아프다고 했습니다. 단지 안에 산책로가 있고 노인복지관이 걸어서 10분 거리입니다. 가평에서는 차를 타고 20분을 나가야 편의시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걸어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체감상 삶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출 구조가 달라지니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정숙 씨가 가고 싶다고 했던 강진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이틀짜리 짧은 여행이었지만 우리 두 사람이 오랜만에 짐을 꾸리며 설레었습니다. 가평에서 살 때는 여행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생각하기 전에 이번 달 관리비를 생각해야 했으니까요. 강진에서 청자 도요지를 둘러보고 숙소에서 밤에 정숙 씨와 차를 마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더 일찍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가평집에서의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작은 행복의 소중함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라면이 얼마나 쓴맛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밥 한 공기의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준혁이와 경빈이가 주말에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좁은 20서평에 6명이 모이니 좀 비좁긴 했지만 정겨웠습니다. 준혁이가 고기를 사와서 베란다에서 함께 구워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평 계실 때보다 훨씬 편해 보여요. 저는 그 말에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이제야 진짜 살 것 같다. 준혁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전에 제가 집 팔고 작은 데로 오라고 했을 때 그게 좀 차가운 말이었죠?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네 말이 맞았어. 아버지가 너무 늦게 들었을 뿐이지. 그날 저녁 아이들이 돌아가고 두 사람만 남은 조용한 거실에서 정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진짜 잘 살 수 있겠죠?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노후는 집의 크기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화로 시작된다는 걸 저는 이제 온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이 쓴 경험에서 건져 올린 3가지 진실을 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값은 내가 부자인지 가난한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이 내 실제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12억짜리 집에 살아도 그달 공과금을 낼 현금이 없으면 그건 가난한 겁니다. 반대로 전세 아파트에 살아도 매달 여유 있게 생활하고 여행도 다닐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부자입니다. 지금 당장 계산해 보세요. 집값 말고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현금이 얼마인지를요. 두 번째입니다. 집은 사는 곳이어야지 지키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내 생활을 희생하고 집을 유지하기 위해 식탁을 비우고 집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식에게 손을 벌리는 순간 그 집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집이 나를 소유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집은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워도 내 집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산의 다양성이 노후의 생명줄입니다. 전 재산의 3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면 지금 당장 구조를 바꾸는 걸 고민하셔야 합니다. 집은 팔기 전까지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급할 때 쓸 수 없는 자산은 노후의 안전망이 아니라 장식품일 뿐입니다. 현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든 집을 줄여서 자금을 확보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매달 내 손에 쥐어지는 현금 흐름을 반드시 만드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비싼 집이 있으니까 노후는 걱정 없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 이야기가 그 생각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집값이 올라도 공과금은 고지서대로 나오고 라면은 집값과 상관없이 끓어야 배가 차고 아픈 몸은 12억짜리 집이 아니라 병원에 가야 낫습니다. 어느 날 경빈이가 저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가평 별장에서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봄볕 아래 마당에서 정숙 씨와 저, 그리고 어린 준혁이와 경빈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경빈이가 카톡으로 한 줄 보냈습니다. 아빠, 이 사진 속 집보다 지금 아빠가 더 환하게 웃어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집이 아닌 사람이 환하게 웃어야 합니다. 노후의 성공은 어떤 집에 사는지가 아니라 어떤 얼굴로 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12억짜리 별장에서 라면을 먹으며 찌푸렸던 얼굴보다 24평 전세 아파트에서 한우를 구우며 웃는 얼굴이 훨씬 더 성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숫자가 아니라 온기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큰 집을 지키려다 작은 행복을 잃지 마세요. 비싼 자산을 붙들다가 소중한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수 있고 내 사람과 함께 밥 한 그릇 나눌 수 있고 달마다 걱정 없이 약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후입니다. 오늘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에 살짝 남겨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노후의 외로움은 절반이 됩니다. 주변에 집 하나만 믿고 현금 없이 버티고 계신 소중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노후를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복난이 라면이 아닌 따뜻한 밥 한 공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매달 들어오는 연금 400만 원을 보며 이 정도면 남은 인생은 탄탄대로지라고 안심하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내 집 한 채 믿고 자식이 사업한다는데 내 자식 기 한번 살려주자며 도장 찍을 준비를 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여보, 이번 달 통장에 14,400원 남았어. 이게 말이 돼? 천안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9억짜리 아파트 거실. 한때 최사님 소리를 들으며 회사 후배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저와 똑같이 임원까지 지냈던 제 아내 미선 씨는 어제 저녁 관리비 고지서를 앞에 두고 서로의 바닥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부부 합산 연금만 400만 원 퇴직금 3억 원을 손에 쥐고 누구보다 화려하게 은퇴했던 우리 부부가 왜 지금은 한 끼 식사 비용을 걱정하며 도시 변들이 좁은 빌라로 쫓겨날 처지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전부 잃고 길바닥에 나앉았을까요? 아니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을까요?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이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30년 넘게 중소기업에서 뼈를 묻어 전무이사까지 달았고 퇴직하는 날 후배들은 이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컸습니다라며 꽃다발을 안겨줬죠. 그때 제 주머니에는 각자 1억 6천만 원씩 부부 합쳐서 3억 원의 퇴직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 400만 원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남들은 은퇴하면 생활비 줄인다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임원 출신이라는 그가 짜는 최면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최 이사님, 오늘 골프 한 게임 어떠십니까?
후배들의 전화 한 통에 60만 원씩 하는 라운딩을 돌고 저녁에는 내가 낼게라며 카드를 긁는 것이 성공한 노후의 표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은 하나뿐인 아들이 아버지 저 샤브샤브 집 하나 차려보렵니다라며 무릎을 꿇던 날부터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창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 퇴직금을 헐고 살던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으면서도 저는 웃었습니다. 경영 전문가인 내 아들이라면 금방 성공해서 효도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샤브샤브집이 망하고 아들이 다시 디저트 카페를 하겠다며 아파트를 팔아 2억 원을 더 보태달라고 했을 때 그때 저는 자식이 아니라 제 목을 조르는 괴물을 키우고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5월 500만 원의 연금이 대출 이자와 아들의 빚을 갚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처참한 과정. 품격을 지키려다 괴물이 되어버린 우리 노부부의 솔직하고도 뼈아픈 경험담은 지금 노후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가장 무서운 경고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으니 지옥 같은 3년의 시간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여러분에게 닥칠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부디 저와 같은 실수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방에 꽤 규모 있는 중소제조기업에서 30년을 버텼습니다.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 전무이사라는 별까지 달았으니 제 인생은 누가 봐도 성공한 드라마 그 자체라고 생각했죠. 매일 아침 비서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고 재결제사인 하나의 수십억짜리 프로젝트가 움직이던 시절 은퇴하던 날 수백 명의 후배가 강당을 메우고 길립박수를 쳐주던 그 뜨거운 열기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회사가 이만큼 컸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은퇴 후 삶의 훈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제 아내 미선이도 저와 같은 회사에서 부장까지 지냈습니다. 부부가 한 회사에서 나란히 임원과 간부를 지냈으니 우리는 업계에서도 유명한 파워 커플이었죠. 우리가 은퇴할 때 확정된 국민연금은 제 몫이 160만 원, 아내 몫이 140만 원으로 딱 4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퇴직금으로 각자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을 손에 주었습니다. 천안 신도시의 대장주라 불리는 9억짜리 아파트도 이미 대출 하나 없이 깨끗한 우리 소유였고요. 여보, 우리 이 정도면 상위 1% 노후 아니야? 아내는 은퇴 다음날 백화점 바이크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웃더군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40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찍히고 현금 자산만 3억 원이 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회사를 나왔는데도 제 몸에는 이사님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회사 후배들은 끊임없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사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필드 한번 나가시죠.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뛰었습니다. 마치 제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한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필드에 나가면 후배들은 여전히 저를 상사 대접했습니다. 카트를 타고 이동하며 나누는 깍듯한 대화들 그리고 점심 식사 자리에서 쏟아지는 찬사들. 그 분위기에 취해 식사가 끝날 때쯤이면 저는 버릇처럼 제 지갑을 열었습니다. 에이 이사님 저희가 모셔야죠. 후배들이 말리는 신용을 할 때마다 저는 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아, 내가 너희 선배고 이사였는데 어떻게 너희한테 얻어먹냐? 오늘 골프이랑 밥값은 다 내가 계산할게. 걱정 마. 골프 라운딩 한 번에 밥값까지 하면 하루 60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그런 자리가 한 달에 서너 번만 있어도 200만 원이 넘게 깨졌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미선이도 그놈의 사모님 소리를 포기 못했습니다. 동네 시니어 모임이나 예전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최고급 코스 요리를 대접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우리가 임원 출신인데 없어 보이면 사람들이 욕해. 그게 아내의 논리였습니다. 우리는 은퇴 전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연금 400만 원은 우리 부부의 한 달 품위 유지비로도 턱없이 부족했죠.
모자란 돈은 퇴직금 3억 원에서 야금야금 꺼냈었습니다. 매달 20만 400만 원씩 원금을 갉아먹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위기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썼던 돈은 품위가 아니라 미래의 목숨값을 미리 가져다 쓴 것이었습니다. 이사님, 오늘도 역시 멋지십니다. 그 알량한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저는 매달 수백만 원씩을 허공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퇴직금 통장이 벌써 2억 초반으로 떨어졌어. 우리 조금 아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연금이 400만 원씩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 돈은 우리가 평생 고생한 대가야. 쓸 때 써야지. 솔직히 그때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돈이 줄어드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더 이상 남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평범한 노인이 되는 게 더 무서웠거든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조용한 휴식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멍청한 사투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내 연금, 내 집, 그리고 나를 따르는 후배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제 노후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죠. 하지만 세상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냉혹했고 제 아들은 저보다 훨씬 더 경영에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중의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주변에서 당신을 부르는 그 화려한 직함은 은퇴하는 순간 당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강도로 돌변한다는 사실을요. 첫 번째 위기는 이렇게 이사님이라는 이름표를 스스로 떼어내지 못한 우리의 오만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얼마 뒤 아들의 간절한 눈물 앞에서 우리 부부의 숨통을 조이는 밧줄로 변하게 됩니다. 품위 유지비로 매달 수백만 원씩 써대던 6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뿐인 아들 녀석이 평소와 달리 꽤나 묵직해 보이는 양주 한 병을 들고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잘 다니던 녀석이라 늘 든든했는데 그날따라 녀석의 어깨가 유난히 처져 보이더군요.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두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아내 미선 씨는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릴 뻔했고 저 역시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임원 출신 아버지 아닙니까? 이 100만 원으로 예전처럼 후배들 만나 골프 치고 아내와 백화점 쇼핑을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일시적인 불황이 아니라 노후 파산의 전조 현상이었다는 것을요. 여보, 나 이번 달 모임 다 취소했어. 돈이 너무 없어서 아내가 안방에서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임원 부인 소리 들으며 기세 등등하던 사람이 친구들에게 돈 없다는 소리는 차마 못하겠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집에만 틀어박힌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후배들이 전화를 해오면 요즘 바빠서 다음에 보자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나가면 적어도 30만 원은 써야 하는데 수중에 남은 돈으로는 제 한 몸 챙기기도 버거웠으니까요. 막상 해보니까요. 가난보다 무서운 건 사람들에게 잊히고 무시당하는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 우편함에 노란색 고지서가 꽂혀 있더군요. 아들이 가게 운영하면서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섰던 소상공인 대출의 이자가 연체되었다는 안내문이었습니다. 제 신용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 이번 달 카드값이 안 막혀서 그러는데 아버지 연금 들어오는 거에서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의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굶더라도 자식은 살려야 한다는 그 미련한 부성애가 다시 한 번 제 판단력을 흐렸습니다. 결국 제 생활비로 써야 할 마지막 100만 원까지 아들의 구멍난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우리 부부의 식탁에서는 고기가 사라졌고 대신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파는 마트 할인 코너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임원 출신인 우리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질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남들이 부러워하던 월 400만 원의 연금은 이제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빚쟁이들에게 가장 먼저 뜯기는 먹잇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 연금 조금 덜 쓰지 뭐 하면서 야금야금 보태주고 계신 분들이요. 그 돈이 자식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부모와 자식 모두를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돌덩이라는 걸 그때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지금까지 쏟아부은 4억 원이 아까워서 그리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늪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1년 안에 다 올라간다는 그 비참한 현실이 제 앞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지옥 같은 6개월이 지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의 가게가 SNS에서 이른 바 대박이 난 겁니다. 어느 유명 인플루언서가 저희 가게 샤브샤브를 부모님 모시고 오기 좋은 고급스러운 곳으로 소개한 게 발단이었죠. 그날 이후 텅 비어있던 테이블은 다시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약 전화는 빗발쳤고 주말이면 대기 시간이 2시간을 넘어갔습니다. 매출은 전성기 때보다 더 높은 1억 원을 찍기도 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던 그간의 고생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활짝 웃으며 제 손에 2달 밀린 용돈 400만 원을 쥐어주더군요. 아버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버티면 이긴다고 했죠? 아들의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역시 내 아들은 나를 닮아 위기에 강하다는 착각, 그리고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다는 오만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연체되었던 소상공인 대출 이자를 싹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저분하게 날아오던 독촉 고지서들이 사라지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더라고요. 연금 400만 원도 이제 온전히 우리 부부의 생활비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 미선 씨도 다시 화색이 돌았습니다. 여보, 우리 고생했는데 이 정도는 보상받아야지. 아내는 그동안 끊었던 백화점 문화센터를 다시 등록하고 지인들에게 우리 아들 가게가 줄을 선다며 동네 방네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시 예전의 그 이사님과 사모님으로 복고했습니다. 그동안 못 쳤던 골프 라운딩을 보충하듯 매주 필드로 나갔고 고가의 연금 보험과 실비 보험 납입도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사람이 참 간사하더라고요. 불과 몇 달 전 마트 할인 코너를 뒤지던 비참함은 마치 전생의 일인 양 깨끗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가게의 내실을 다지기보다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다시 집중했습니다. 아들은 매출이 늘어나자마자 고급 외제차를 리스로 뽑았습니다. 아버지, 사업 가는 차가 곤명함이에요라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래. 기죽지 말며 오히려 부추였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 대박 매출은 반짝 유행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손님들이 몰려올 때 서비스질을 높이고 식재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어야 했는데 우리는 들어오는 돈을 쓰기에만 바빴습니다. 가게 통장에 돈이 쌓이니 퇴직금으로 메꿨던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 기세면 금방 건물주 되겠다는 헛된 꿈을 꿨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던 적도 있었죠. 주방장이 사장님, 손님은 많은데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실제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충고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콧방귀로 넘겼습니다. 이 사람아 매출이 1억인데 뭐가 안 남는다는 거야? 자네는 요리나 신경 써. 경영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임원 출신이라는 제 자존심이 현장의 경고를 또다시 묵살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게가 잘 되니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인테리어 리뉴얼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안 하면 가맹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라는 본사의 압박.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의심을 했겠지만 당시 우리 부부는 성공의 단맛에 취해 있었습니다.
리뉴얼하면 매출이 20%는 더 뛸 거야라는 본사의 꼬드김에 우리는 또다시 아파트 담보를 이용해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빚을 낼 때의 그 가벼운 마음이 나중에 얼마나 무거운 족쇄가 될지 전혀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매달 연금 400만 원이 통장에 찍히고 아들이 주는 용돈이 있고 가게 문 밖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위기가 지나갔다고 생각되는 순간 더 큰 욕심을 부리며 무리한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살만하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우리가 리뉴얼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가게 문을 잠시 닫았던 그 2주일 사이엔 우리가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단맛에 취해 추가 대출까지 받아 감행했던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 그 2주간의 휴업이 우리 가족의 목줄을 죄는 올가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공사를 마치고 화려하게 재오픈을 준비하던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수학이 넘어들리는 아들의 숨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 사고 쳤어요. 가게 못 열 것 같아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공사 기간 중에 아들 녀석이 급전을 구하겠다고 제 명의를 도용해 고금리, 사채와 카드론까지 손을 댄 거였습니다. 경영 전문가라 자부하던 저는 정작 제 아들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리뉴얼만 하면 구름처럼 몰려올 줄 알았던 손님들은 2주라는 짧은 공백 사이 이미 다른 가게로 발길을 돌린 뒤였습니다. 오픈 첫날 야심차게 준비한 재료들은 손님 한 명 받지 못하고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한번 꺾인 기세는 다시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리뉴얼 대출까지 더해져 이제 연금 400만 원을 고스란히 다 바쳐야 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밤마다 아내와 거실에 앉아 고지서를 분류하며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사업능판 같은 평화였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아들이 술에 취해 밤 늦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요. 이번에 개인 회생 신청해야 하는데 수입료가 없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부부는 결국 길바닥에서 굶어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제 손에 쥐어진 낡은 도장 하나, 그걸로 내 노후를 지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자식의 늪으로 던져줄 것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이 사고 칠 때마다 내가 해결해줘야지라며 매번 뒷수습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요. 그게 자식을 돕는 게 아니라 자식을 평생 불구가 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걸 저는 환갑이 훌쩍 넘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찾아와 개인 회생 수입료를 달라고 울먹이던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자식을 문 밖으로 밀쳐냈습니다. 나가라. 이제 나한테는 넣어줄 돈은커녕 내가 먹을 약도 없다. 뒤돌아서서 대문을 잠그는데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아내 미선 씨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리 이름으로 된 모든 신용대출과 아들의 보증,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전무이사 최연섭이 아니라 채무자 최연섭으로 줄을 서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 400만 원 중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일정 금액을 8년에 걸쳐 나누어 갚기로 합의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진작 이렇게 전문가를 찾아와 상담받았더라면 아파트까지 팔아가며 아들에게 돈을 쏟아붓는 미련한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연금 400만 원은 압류금지 전용 계좌를 만들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화려한 천안의 아파트를 떠나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낡은 빌라로 완전히 정착하는 과정은 매 순간이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우울증에 걸려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피하다는 이유로 예전 친구들의 전화를 모두 차단했고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켰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모든 걸 포기하고 바닥에 완전히 내려앉으니 역설적이게도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후배들의 골프 제안에 식은땀을 흘리며 핑계를 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남은 건 오로지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 400만 원, 거기서 채무변제금 100만 원을 내고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우리 부부 손에 남는 돈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으로 두 식구가 사는 게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품위를 버리니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백화점 지하 매장 대신 동네 재래시장 마감 시간을 공략하고 비싼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아내와 함께 된장찌개를 끓여 먹는 산. 그 소박한 식탁 위에 앉아 우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의 눈을 진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굶지는 않으니까 다행이야. 그치? 아내가 툭 던진 그 한마디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임원 시절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닐 때보다 시장표 5천 원짜리 더신을 신고 아내와 공원을 산책하는 지금이 훨씬 더 숨쉬기 편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하면 노인들 연금을 빼먹을까? 고민하는 사기꾼들과 효도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등골을 빼먹으려는 자식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결국 아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비정한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야 아들도 나중에 정신을 차릴 거라는 마지막 믿음을 안고서요. 막상 해보니까요. 노후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누군데라는 과거의 허영심 그리고 내 자식은 다르겠지라는 눈먼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의 하루는 아주 단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동네산에 오르고 점심엔 근처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강좌를 듣습니다. 저녁엔 연금 400만 원이 찍히는 통장을 확인하며 오늘 하루도 빚독촉 없이 무사히 지나갔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욕심을 내려놓자 있고 지냈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니 아내의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저를 괴롭히던 불면증도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모든 걸 잃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진짜 삶을 찾은 기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9억짜리 아파트에 살면서도 자식 걱정, 노후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어깨에 놓인 그 화려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던져 보세요. 진짜 노후의 행복은 통장에 찍힌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을 오로지 나와 내 배우자를 위해 온전히 쓸 수 있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이 지옥 같은 3년을 보내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안의 9억짜리 아파트에서 쫓기듯 나와 월세 50만 원짜리 빌라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제가 지난 3년간 온몸으로 얻어맞으며 배운 뼈 아픈 교훈들을 여러분께만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그저 운 나쁜 노인의 푸념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주는 돈은 투자가 아니라 증발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릴 때 그걸 외면할 수 있는 부모가 면하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는 건 아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부모의 구명조끼를 벗어던져주는 꼴입니다.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입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자식은 부모의 돈으로 일어서는 게 아니라 부모의 돈에 의존하다가 함께 쓰러지더라고요. 자식에게 줄 돈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연금보험한 구조라도 더 유지하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게 가장 큰 효도를 받는 길입니다. 두 번째, 체면이라는 껍데기를 지금 당장 벗어던지세요. 임원 출신, 사장 출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회사를 나오는 순간 그 직함은 유통기한이 끝난 통조림과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골프 사고 밥 사고 대접받으려 애쓰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 곁에 있는 건 당신이 존경할 만한 선배여서가 아니라 지갑을 잘 여는 호구이기 때문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돈이 없어지니 그렇게 깍듯하던 후배들이 제 전화를 스팸 처리하듯 피하더군요. 남의 시선이 우리 부부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 정리를 하세요. 매달 나가는 불필요한 모임 회비. 품위 유지비만 아껴도 여러분의 연금은 훨씬 더 풍족해질 겁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을 철저하게 사수해야 합니다. 저처럼 아들 빚보증을 서거나 사업에 휘말리면 가장 먼저 위협받는 게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빚쟁이들이 여러분의 통장을 압류하려 때 유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혹시 안심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금 수급 전용 계좌인 안심통장으로 연금을 받으면 그 어떤 압류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저도 뒤늦게 이 계좌를 만들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십 년 부어온 실비보험이나 안보험을 해지하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반드시 고장납니다. 그때 보험마저 없으면 여러분은 정말 길바닥으로 나앉게 됩니다. 네 번째, 하우스 푸어의 덫에 걸리지 마세요.